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자료는 16세기 프랑스 종교전쟁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 바로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발적 폭동이 아니었어요. 아주 거대하고 치명적인, 말 그대로 왕실의 덫이었죠. 오늘 준비한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끔찍한 비극이 도대체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 전말을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을 1570년대 초반으로 한번 돌려보죠. 당시 프랑스는 끝도 없는 종교 내전 때문에 국가 전체가 정말 완전히 지쳐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권자였던 카트린 드 메디치 왕태후가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듭니다. 국교와 신교를 화해시키고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겠다면서 대대적인 왕실의 정략 견혼을 추진한 거죠. 명분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역설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약속했던 이 화려한 결혼식이 도대체 어떻게 16세기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방아쇠가 된 걸까요? 평화를 향한 제스처가 순식간에 죽음의 함정으로 돌변한 그 과정,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함정이 되어버린 결혼식, 그 뒤에 숨겨진 왕실의 치밀한 덫에 대해 살펴보죠. 당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인물입니다. 카톨릭 왕실의 공주 마르그리트 드 발루아, 그리고 위그노, 즉 프랑스 개신교의 젊은 리더인 나바르의 앙리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 덕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572년 8월 18일 프랑스 전역의 위그노 귀족들과 핵심 지도부가 축하를 위해 몽땅 파리 한가운데로 모여들게 됩니다. 카톨릭의 심장부에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의 핵심입니다. 가톨릭 강경파였던 기즈 가문과 카트린 드 메디치에게 이 모임은 절대 화해의 상징이 아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자료에 따르면요, 그들에게 이 상황은 파리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위그노 지도부를 단번에, 아주 한 번에 싹 제거해버릴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거죠. 두 번째 파트, 학살의 새벽입니다. 화려한 축제가 어떻게 끔찍한 악몽으로 급변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은 정말 숨가쁘게 전개됩니다. 8월 18일에 성대한 결혼식이 열리죠. 그런데 불과 나흘 뒤인 8월 22일,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위그노의 정신적 지주였던 가스파르드 콜리니 제독이 암살 미수 강격을 받고 크게 다친 겁니다. 위그노 측인 거세게 반발하며 동요하자 위협을 느낀 카트린이 재빠르게 국왕 샤를 9세를 설득해 선제 공격을 허가받아냅니다. 그리고 운명의 8월 24일, 본격적인 학살에 막이 오릅니다. 1572년 8월 24일,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날이 밝아오는 새벽, 파리에 있는 생 제르맹 로세르아 성당에 묵직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이 서늘한 종소리는 절대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곧 도시를 집어삼킬 거대한 사욕과 광기가 시작되었다는 아주 공식적이고 끔찍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종이 울리자마자 가톨릭 강경파인 기지공작의 자객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콜리니 제독의 숙소에 난입해서 그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그 시신을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자료를 보면 콜리니 제독은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며 개혁주의의 영웅이자 순교자로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타격을 신호로 파리 전체는 걷잡을 수 없이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트, 붉게 물든 센강, 그 무차별적인 폭력의 참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가톨릭 민병대와 이미 이성을 잃은 군중들은 사전에 미리 X자로 표시해둔 위그노들의 집을 무자비하게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겟이 된 위그노는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 살해당했어요. 희생자들의 시신이 끊임없이 강으로 던져지면서 파리를 가로지르는 센강 전체가 완전히 붉게 변해버렸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더 끔찍한 건 이 관계가 파리에서 끝나지 않고 리옹이나 오를레안 같은 지방도시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무려 수개월이나 지속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얼마나 되냐고요? 무려 최대 3만 명입니다. 파리에서만 약 3천 명. 프랑스 전역을 합치면 최소 10,000명에서 최대 3만 명 이상의 위구노들이 이 기간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전체를 휩쓸어버린 이 비극의 규모가 상상이 가시나요?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분열된 대륙, 그리고 극명하게 엇갈린 유럽의 반응을 살펴보죠. 이 소식을 들은 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정말 양극단이었습니다. 저희는 제공된 자료에 따라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로마 교황청과 스페인의 펠리페 2세는 이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심지어 교황이 직접 기념 메달까지 발행했습니다. 반면에 영국이나 네덜란드, 독일 같은 개신교 국가들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엄청난 충격과 공포, 그리고 분노에 휩싸였죠. 이 학살 사건 하나가 유럽 대륙 전체를 완전히 두 쪽으로 쪼개버린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신학적 여파, 그리고 훗날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저항권 이론의 탄생입니다. 사실 진짜 역사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 끔찍한 지옥에서 살아남은 위그노들은 그저 숨어 지내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생존을 위해 아주 정교하고 날카로운 정치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그게 바로 폭군에 대한 항변, 즉 저항권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잔인한 폭군에게는 정당하게 맞서 싸울 권리가 있다는 이 혁명적인 사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훗날 근대 민주주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위대한 정치 철학이 그 참혹한 학살의 잿더미 속에서 싹을 틔운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치고 있는 이 원문 자료는 이 엄청난 비극을 개혁주의 청교도 관점에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하는지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입장을 지지하기보다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역사적 해석의 렌즈를 아주 있는 그대로 흥미롭게 요약해 드릴게요. 자료를 보시면 개혁주의 역사관은 이 피비린내 나는 사건을 단순한 절망이나 종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3가지 핵심 교훈을 짚어내고 있는데요. 첫째, 그 괴멸적인 타격 속에서도 결국 살아남은 남은 자들이 존재했다는 신의 섭리입니다. 둘째, 이 거대한 고난을 겪으면서 생존자들이 더욱 단단하게 훈련되었고 결국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순교자들의 피가 결국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훗날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깊게 뿌리내리는 강력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로 얼룩된 역사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학살의 가장 중요한 표적이었던 위구노의 젊은 리더 나바레의 앙리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훗날 프랑스의 국왕 앙리 4세로 즉위하게 되죠. 그는 왕이 된 후 그 유명한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그토록 갈갈이 찢겨있던 프랑스 땅에 마침내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았던 비극이 프랑스 역사를 완전히 뒤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된 셈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고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며 오늘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바르의 앙리는 그 피가 튀는 학살의 한복판에서 대체 어떻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며 종교 때문에 그토록 끔찍하게 찢어졌던 프랑스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역사적 호기심을 마구 자극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